여러분, 살면서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 손에 수억 원이 쥐어져 있었는데 정작 당장 오늘 저녁 먹을 고기 한 근 살 돈이 없어서 손을 벌벌 떨 때입니다. 자식들 다 키웠으니 이제 내 인생 즐겨야지. 답답한 아파트 벗어나서 발길 닿는 대로 떠나보자. 혹시 지금 이런 꿈을 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발 부탁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기 전까진 절대로 그 도장을 찍지 마세요. 저는 천안에서 30년 넘게 직장 생활하며 6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일궜습니다. 퇴직하던 날 저는 아내와 약속했죠. 여보, 우리 이 집 팔고 1억 원짜리 최고급 캠핑카 사서 남은 인생 전 세계 부러울 것 없이 유람하며 살자.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이 시대의 진정한 승리자인 줄 알았습니다. 남들은 평생 꿈만 꾸는 일을 나는 해냈다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제 눈을 가렸던 겁니다. 근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들은 로망이라 부르고 부러움의 상징이라던 그 1억 원짜리 캠핑카가 지금은 저와 제 아내를 천천히 말려 죽이는 쇠창살 없는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랜만에 고향 근처에 갔다가 마주친 동료의 그 비웃음 섞인 눈빛. 6억 원이나 들고 나간 놈이 왜 저러고 살아? 그 말이 제 가슴을 송곳처럼 후벼 팠습니다. 맞습니다. 분명 제 통장에는 퇴직금 1억 원과 집을 판 돈까지 합쳐 수억 원의 거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부가 합쳐 매달 13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는 국민연금도 있었죠. 객관적으로 보면 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단 1년 만에 돌아갈 고향집도 없고 아픈 아내를 데리고 이 차가운 차 안에서 밤잠을 설치는 길 위의 노숙자 신세가 된 걸까요? 가장 무서운 건 돈을 다 쓴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공포는 내 전 재산이 어딘가에 묶여버려 단 1만 원조차 내 맘대로 꺼낼 수 없는 벽에 갇혔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행 중에 만난 누군가가 제게 건넨 그 달콤한 한마디. 철민 씨, 이제 아파트 같은 건 끝났어. 이번 기회만 잡으면 천안 집 판 돈의 3배는 벌 수 있어. 저는 그 말이 제 노후를 지켜줄 황금 밧줄인 줄 알았습니다. 예전에 집을 너무 일찍 팔아서 손해봤던 그 억울함을 이번에는 반드시 보상받고 싶다는 그 조급함이 제 판단력을 완전히 흐려놓았던 겁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집을 팔고 나니 나라에서는 제가 엄청난 부자인 줄 알고 건강보험료 폭탄을 때려 부었습니다. 통장에는 당장 기름 넣을 돈 5만 원도 남지 않았는데 서류상으로는 수억 원의 땅을 가진 자산가라는 이유로 모든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더군요.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식들은 아버지가 좋아서 나간 거 아니냐며 이제는 부모의 전화조차 부담스러워한다는 사실입니다. 병원까지 40분이라는 생각에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좁은 캠핑카 안에서 아내가 앓는 소리를 낼 때마다 저는 제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수만 번을 되뇌었습니다. 로망을 쫓았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고 현실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지독한 돈의 늪에서 탈출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화려한 캠핑카 안에서 서서히 굶어 죽어가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부자가 됐을까요? 아니면 더 망했을까요? 지금 혹시 여유 자금으로 새로운 꿈을 꾸시는 분들, 혹은 에라 모르겠다, 남은 돈 다 쓰고 죽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제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 뼈아픈 실패가 여러분의 마지막 남은 안식처를 지키는 방패가 되고 무너져가는 노후를 다시 세우는 마지막 기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천안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던 제가 왜 이 차가운 벌판 위에서 밤잠을 설치며 통장 잔고를 확인하게 됐는지 그 기막히고 현실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32년 동안 한 직장에서 버틴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매일 아침 7시 반 셔틀버스에 몸을 싣고 천안의 찬바람을 맞으며 공장으로 사무실로 뛰어갔던 그 세월 말입니다. 제 인생의 전부는 그 아파트 한 채에 다 녹아 있었습니다. 아이들 돌잔치부터 대학 졸업식까지 모든 추억이 깃든 34평 아파트를 매도하던 날 솔직히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허전함보다 해방감이 훨씬 더 컸습니다.
이 선생, 정말 집 팔고 나가는 거야? 나중에 후회 안 하겠어?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이 도장을 찍기 직전까지 제게 물었습니다. 제 아내 현경 씨도 옆에서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근데요,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서울에서 제 앞가림하며 살고 있고 우리 부부만 이 덩그러니 넓은 콘크리트 상자를 지키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통장에 찍힌 6억 원이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새가 된 줄로만 알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자식에게 짐 되기 싫으니 집 팔아서 내 노후나 즐기자라고 말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게 가장 현명하고 자식에게도 당당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내 집을 팔아 현금을 쥐고 그 돈으로 남은 생을 유람하며 사는 것. 그건 은퇴한 모든 시니어들의 꿈이자 로망 아닙니까? 집을 팔고 가장 먼저 한 일은 1억 원을 들여 최고급 캠핑카를 계약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퇴한 남자의 로망은 집이 아니라 바퀴 달린 자유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내 현경 씨도 처음엔 반대하더니 막상 차 내부의 원목 인테리어와 아늑한 조명을 보더니 아이처럼 좋아하더라고요. 여보, 이제 우리 진짜 매일매일 여행 다니는 거야? 그 환한 미소를 보며 저는 제 선택이 100번 1000번 옳았다고 자신했습니다. 통장에는 집한 돈 중 남은 5억 원과 퇴직금 1억 원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매달 130만 원씩 들어오는 국민연금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정도 돈이면 죽을 때까지 쓰고도 남을 줄 알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돈이 남아서 나중에 자식들에게 땅이라도 하나 사서 물려줄 수 있을 거라고 자만했죠. 매일 아침 천안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며 만나는 동년배들이 저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6억 원을 들고 나갔으니 당연히 부자가 된 줄 압니다. 저 역시도 그 돈이 제 노후를 영원히 지켜줄 천하무적 방패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찾아 떠난 그 첫날 캠핑카를 몰고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날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길이 낭떠러지로 가는 길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당신 혼자 보내면 거기서 쓰러질 것 같아서 따라 나선 거야. 아내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는 압니다. 평생 살림만 하던 아내에게 집을 떠나 차 안에서 사는 게 얼마나 큰 도전이었을지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내 집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전국 팔도 명산 대천을 내 집 앞마당처럼 쓰며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취해 있었으니까요. 첫날 밤 캠핑카의 좁은 침대에 누웠는데 묘하게 잠이 오지 않더군요. 창밖으로 제가 30년 넘게 살았던 아파트의 불빛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한때는 저 불빛 중 하나가 내 것이었는데 이제는 남의 것이 되었다는 묘한 해방감과 씁쓸함이 교차했습니다. 병원까지 40분이라는 생각에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나중에 아내가 병이 나고 나서야 했던 이 말이 그날 밤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집을 판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정박지를 스스로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6억 원이라는 숫자에 취해 그 사실을 외면했습니다. 이 정도 돈이면 뭐든 할 수 있어. 그 오만한 생각이 제 노후를 어떻게 파괴하기 시작했는지 그 첫 번째 신호는 생각보다 아주 사소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가진 자산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제가 그 착각의 늪에 빠져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제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이 화려한 시작이 어떻게 서서히 핏빛으로 물들어갔는지 그 기막힌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시죠. 끝까지 들어야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집을 나선 첫 일주일은 정말이지 꿈만 같았습니다. 천안의 그 답답한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동해안 7번 국도를 따라 올라가는데 세상이 온통 우리 부부의 것만 같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파도 소리가 알람처럼 들리고 문만 열면 하얀 백사장이 우리 집 앞마당이 되는 생활. 여보, 우리 진짜 잘 나온 것 같아. 평생 이런 호강을 다 해보네. 조수석에서 바다를 보며 환하게 웃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제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갔습니다. 남들은 은퇴하고 나면
집 지키느라 전전긍긍하며 손주나 봐주고 산다는데 우리는 달랐습니다. 점심에는 강릉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40만 원짜리 댁에 코스를 망설임 없이 주문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는 써도 돼. 우리한테는 아직 수억 원의 여유 자금이 있잖아. 제가 호기롭게 카드를 내밀 때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관광객들이 저희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 시선이 어찌나 달콤하던지 저는 마치 제가 성공한 자산가라도 된 기분이었습니다. 부부가 합쳐서 매달 130만 원씩 들어오는 국민연금이 있으니 기름값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퇴직금 1억 원은 비상금으로 고이 모셔두고 있었으니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밤 전국의 이름난 명소를 찾아다니며 고급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비싼 수입 와인을 마시며 인생 이막의 축배를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진짜 은퇴의 정석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로망은 생각보다 빨리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저를 당황하게 만든 건 그 화려한 캠핑카의 뒷감당이었습니다. 집에서는 버튼 하나면 쏟아지던 따뜻한 물이 길 위에서는 금덩어리보다 귀하더라고요. 매일 아침이면 물을 채울 곳을 찾아 헤매야 했고 이틀에 한 번은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오물통을 직접 비워야 했습니다. 여보, 물 벌써 다 썼어? 나 아직 머리도 못 감았는데. 좁은 화장실에서 아내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4평 아파트 거실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던 습관이 남아서인지 좁은 캠핑카 안에서 24시간 붙어 있는 게 서서히 숨이 막혀오더군요. 아내는 빨래할 곳이 마땅치 않아 며칠째 꿉꿉한 수건을 쓰는 게 제일 힘들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큰 소리치며 데리고 나왔는데 이런 사소한 불편함 때문에 아내가 고생하는 걸 보니 마음이 영 편치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돈의 속도였습니다. 나갈 때는 연금 130만 원 안에서 생활비를 해결하고 나머지 목돈은 불려나가겠다고 다짐했건만 막상 길 위로 나서니 돈이 물 쓰듯 빠져나갔습니다. 캠핑카 기름값에 고속도로 통행료 그리고 매일 사먹는 외식비까지 합치니 한 달 생활비가 400만 원을 훌쩍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만 좀 많이 쓴 거야. 다음 달부터 아끼면 되지.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퇴직금 통장에서 조금씩 돈을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시작한 지 2달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습관처럼 천안 우리 동네 아파트 시세를 확인했는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6억 원에 팔고 나온 집이 벌써 6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니, 2달 만에 5천만 원이 올랐다고? 이건 말도 안 돼. 우리는 집을 팔아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우리가 버린 그 집이 무서운 속도로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곤히 잠든 아내의 얼굴을 보니 미안한 마음이 울컥 올라왔습니다. 아내는 남편 믿고 평생의 안식처를 내놓았는데 저는 그 귀한 자산을 길바닥에 뿌리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 밤잠을 설쳤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자유를 찾아 떠난 게 아니라 가장 안전한 성벽을 제 손으로 허물고 들판으로 나온 어린 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밤 캠핑카 천장을 때리는 빗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병원까지 40분이라는 생각에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이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한 것도 아마 이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에라, 집 팔고 떠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 결정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옥으로 만드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내 손에 쥔 수억 원이 영원할 것 같지만 들어오는 구멍 없이 나가기만 하는 돈은 모래알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법이거든요. 제 불안은 그렇게 소리 없이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동해안에서 대게 한 상에 40만 원씩 쓰던 객기는 한 달 만에 꼬리를 내렸습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의 속도를 보니 이대로 가다가는 1년도 못 버티고 길바닥에 나앉겠다는 공포가 밀려왔거든요. 우리는 여행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부터는 무조건 시장에서 장 봐서 해먹자.
하루 식비 5만 원 안으로 딱 끊어보는 거야. 제 제안에 아내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산의 한 전통시장 근처에 자리를 잡고 우리는 난생 처음 생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비싼 식당 대신 시장 할머니들이 파는 1,000원짜리 채소를 사고 떠리로 나온 생선 몇 마리를 손에 쥐고 캠핑카로 돌아왔죠. 직접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좁은 차 안에 퍼지는데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좁은 싱크대에서 채소를 씻고 남은 물을 버리는 것조차 일이었지만 줄어드는 지출 숫자를 보니 자신감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130만 원의 연금을 금쪽같이 여기며 우리는 하루에 10,000원이라도 아끼려 애썼습니다. 아내는 근처 유료 빨래방을 이용하며 그래도 이렇게 깨끗한 옷 입으니까 이제야 좀 사람 사는 것 같네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사치스러운 유람이 아니라 소박한 생활로 돌아오니 오히려 아내와의 대화도 늘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길 위에서의 삶에 조금씩 적응하며 다시 일어설 희망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전주 인근의 한적한 강변에서 우리보다 훨씬 낡은 캠핑카를 타는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벌써 3년째 전국을 돌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분들의 캠핑카 안은 좁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표정에는 여유가 넘쳤습니다. 사장님, 저희는 초보라 그런지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몸도 고된데 비결이 뭔가요? 제 물음에 그분은 허허 웃으며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하나씩 풀어놓았습니다. 무료로 물을 채울 수 있는 곳,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저렴한 캠핑장, 그리고 시니어들을 위한 각종 복지 혜택을 이용하는 방법까지.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무조건 돈을 많이 써야 좋은 여행인 줄 알았는데 정보를 아는 만큼 노후의 자산은 지킬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는 밤늦도록 그분이 알려준 정보들을 수첩에 빼곡히 적었습니다. 아내도 곁에서 우리도 이제 전문가 다 됐네라며 희망 섞인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은 단순히 아끼는 법만 알려준 게 아니었습니다. 철민 씨, 여행도 좋지만 노후엔 돈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야 마음이 편한 법이야. 나중에 우리처럼 정착할 때를 대비해서 확실한 곳 하나는 잡아둬야지. 그 말이 제 가슴 속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천안 집값이 오르는 걸 보며 느꼈던 그 박탈감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도 오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노을이 지는 강변을 바라보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지? 그래도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지 좀 보이는 것 같아. 아내는 제 손을 힘주어 맞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믿고 따라온 보람이 있네. 우리 이제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가진 수억 원의 자산이 다시금 든든한 버팀목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아끼는 것을 넘어 잃어버린 자산의 가치를 회복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천안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 만큼 우리도 어디선가 그만큼의 수익을 내야 한다는 조급함이 희망이라는 탈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 희망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갈 올감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뭔가 투자해서 노후 자금을 불려야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 간절함이 얼마나 위험한 불나방의 날갯짓이 될 수 있는지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평화로운 만경강의 물결 위로 우리의 화려한 미래가 그려지고 있었고 저는 그 환상을 잡기 위해 손을 뻗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반전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군산에서 며칠 머물던 중 우연히 한 카페에서 제 인생을 바꿔놓을 사람을 만났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박 사장이었죠. 그는 제 캠핑카를 보더니 사장님, 인생 참 멋지게 사시네요. 그런데 노후 자금은 어떻게 굴리고 계십니까? 라며 말을 건네왔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그가 보여주는 해박한 지식과 여유로운 태도에 제 마음은 금방 열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제게 새만금 인근의 개발 계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철민 씨, 천안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배 아파할 거 없어요. 거기는 이제 끝물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지금 다 이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그가 짚어주는 지도 위에는 카지노, 국제공항, 고속도로라는 화려한 단어들이 빼곡했습니다. 퇴직금 1억 원과 집 한 돈을 어떻게든 불려야 한다는 조급함이 제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천안 집값이 오르는 걸 보며 느꼈던 그 지독한 소외감을 한 방에 씻어버릴 기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박 사장은 본인이 아껴둔 땅이라며 지인들에게만 몰래 오픈하는 곳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 땅 주변이 어떻게 변할지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주겠다며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저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박 사장을 따라 도착한 곳은 끝도 없이 펼쳐진 거친 벌판이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저 잡초만 무성한 땅이었지만 박 사장의 설명을 들으니 그곳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땅은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건물은 낡지만 땅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오르는 법이죠.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저는 제 인생 마지막 승부수를 여기에 걸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내 현경 씨는 옆에서 제 소매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여보, 우리 정착할 집 살 돈은 남겨둬야지.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하지만 제 귀에는 아내의 걱정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몰라서 그래. 우리가 판 집이 7억 원이 됐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우린 평생 남의 집 월세나 전전하다 죽을 거야. 이번이 우리 인생 마지막 기차야. 저는 아내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세뇌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단순히 땅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땅이 나중에 대토 보상을 받거나 상업지로 바뀌었을 때 얻을 수익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계산까지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이 무언가에 눈이 멀면 보이지 않는 미래를 현재의 사실보다 더 굳게 믿게 됩니다. 저는 그 벌판 위에서 이미 천안의 펜트하우스에 다시 입성하는 제 모습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도장을 꺼냈습니다. 집을 판 돈 6억 원 중에서 캠핑카 사고 남은 돈, 그리고 퇴직금까지 탈탈 털어 4억 5천만 원을 그 땅에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후회 안 하실 겁니다. 1년만 지나보세요. 저한테 고맙다고 절하실걸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박 사장의 웃음소리가 캠핑카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묘한 전율이 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도 진짜 자산가가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집값 오르는 뉴스에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되겠구나. 저는 그 종이 한 장이 우리 부부의 노후를 영원히 지켜줄 천국행 티켓인 줄 알았습니다. 아내는 끝내 눈물을 보였지만 저는 다 우리 잘 되자고 하는 일이야라며 아내를 다독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여행 경비로 남겨둔 약간의 현금과 매달 들어오는 130만 원의 연금만 있으면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땅값이 오를 때까지만 조금 고생하면 그 뒤에는 진짜 화려한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땅은 돈을 먹기만 할 뿐 내가 배고플 때 단 한 푼의 현금도 뱉어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혹시 지금 그래, 노후엔 부동산이지라며 무리하게 자산을 묶으려는 분 계신가요? 그 땅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늪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단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날 밤 억만장자가 된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화려한 빌딩 숲 사이를 캠핑카가 누비고 있었죠. 하지만 그 꿈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위기는 제가 가장 안도하고 있을 때 소리 없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땅을 사고 나서 한동안은 정말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래, 이제 내 노후는 완벽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천안 집 한 돈 4억 5천만 원이 종이 한 장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제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든든했습니다. 이제는 천안 아파트 값이 올랐다는 뉴스를 봐도 예전처럼 가슴이 쓰리지 않았습니다. 올려라 올려. 내 땅은 나중에 그거 몇 배는 될 테니까. 이런 여유가 생기니 아내를 대하는 태도도 다시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아내 현경 씨도 처음의 불안함은 잊은 듯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부자 된 거 맞아? 나중에 거기 빌딩 들어서면 우리 손주들 학비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 아내의 들뜬 목소리에
저는 호기롭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박 사장이 그러는데 여기는 국가에서 밀어주는 사업이라 망할 수가 없대.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하자고. 우리는 매달 들어오는 130만 원의 국민연금을 보며 이제 이건 진짜 용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 돈이 나중에 우리 부부의 목줄을 죄는 유일한 생명줄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큰 투자 하나 해놓고 이제 다 됐다 안심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했던 이 시기가 사실은 가장 위태로운 절벽 끝이었다는 걸 저는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은 이 완벽한 기분. 그게 바로 노후를 망치는 가장 무서운 마약이라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자식들에게 당당해졌다는 점입니다. 은퇴하고 집 팔아 유랑한다는 소리에 걱정하던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새만금 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아, 아비가 다 생각이 있어서 집 판 거다. 여기 땅 하나 잡아놨으니 나중에 너희 결혼 생활 힘들 때 이 아비가 큰 힘이 돼줄게. 처음엔 아버지, 요즘 땅 투자 위험하다던데? 라며 우려하던 아들도 제 확신에 찬 설명에 결국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믿을게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시진 마세요. 아들의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하며 자식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는데 이제야 제대로 된 유산을 남겨줄 수 있겠다는 자부심이 생겼거든요. 저는 남은 퇴직금에서 일부를 꺼내 아들에게 손주 녀석 장난감이나 사주라며 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그 돈을 보낼 때의 쾌감이 제가 가진 전 재산보다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아직은 쓸모있는 아버지라는 증명 같았으니까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행의 질도 다시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땅 주인이 됐는데 너무 궁상맞게 살지 말자. 저는 다시 좋은 식당을 찾아다니고 캠핑카 소모품도 비싼 수입 제품으로 갈아 끼웠습니다. 연금은 꼬박꼬박 들어오고 땅은 매일 가치가 오르고 있을 거라 믿었으니 아까울 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금 로망 가득한 유람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노을을 바라보며 아내와 와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여보,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우리한테 딱 어울리는 말이네. 아내는 수줍게 웃으며 당신 고집 피울 땐 정말 무서웠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다행이야라고 화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앞으로 펼쳐질 장밋빛 미래를 설계하며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안에 다시 돌아가면 어떤 아파트를 살지, 남은 돈으로 어떤 노후를 보낼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우리가 누리던 이 평화는 사실 모래 성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진 4억 5천만 원이 언제든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는 황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제 믿음만큼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산 땅 주변은 여전히 허허벌판이었고 개발 소식은 뉴스의 한 귀퉁이에서만 맴돌고 있었죠.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노후의 가장 큰 자산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의 흐름입니다. 저는 그 흐름을 막아버리고 고인 물을 쳐다보며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물이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빠져나올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그날 밤, 아내가 가볍게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던 그 기침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비극은 우리가 가장 안심하고 웃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칼날을 세우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평온했던 저녁 식사 끝에 시작된 아내의 가벼운 기침은 그날 새벽 지옥의 서막으로 변했습니다. 여보, 나 숨이 안 쉬어져. 아내의 가녀린 목소리에 잠에서 깬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좁은 캠핑카 안은 아내의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찼고 저는 손이 떨려 119 번호조차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주변에는 가로등 하나 없었고 가장 가까운 응급실이 어디인지조차 알 수 없는 낯선 타지였습니다. 겨우 통화가 연결된 구급대원은 위치를 묻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바닷가 근처 주차장입니다 라는 막연한 대답뿐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0분이었지만 제게는 20년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좁은 차 안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는 아내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 화려한 캠핑카가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천안 아파트에 살 때면 5분 거리에 대학병원이 있었는데 왜 나는 아내를 데리고 이 먼 곳까지 나와 이 고생을 시키고 있는 건가 하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병원까지 40분이라는 생각에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나중에 정신을 차린 아내가 병상에서 내뱉은 이 말은 제 가슴을 도려내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로망을 쫓느라 노후의 가장 중요한 안전망인 의료 접근성을 제 손으로 끊어버린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응급처치를 끝내고 정밀 검사에 들어간 아내는 폐렴 증세가 심해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원무과에서 내민 중간 정산서에는 제가 예상치 못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비급여 항목의 검사비까지 합치니 순식간에 300만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더군요. 저는 서둘러 휴대폰을 열어 여행용 비상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분명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동안 기름값에 외식비에 야금야금 써버린 탓에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4억 5천만 원짜리 땅이 있으니 언제든 돈 걱정은 안 해도 될 줄 알았죠. 하지만 당장 병원비로 낼 현금 300만 원이 없어서 손을 벌벌 떠는 제 처지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보험들을 확인해 보니 주소지가 불분명하고 연락이 잘 안 된다는 핑계로 서류 절차도 복잡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내 몸 누일 집이 없다는 건 단순히 잠자리가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내 모든 경제적 신용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사장님, 제 땅 말입니다. 그거 지금 당장 금매로 내놓으면 얼마에 팔릴까요? 아내가 아파서 현금이 급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박 사장의 목소리는 이전의 그 친절함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철민 씨. 지금 부동산 경기가 어떤데 금매를 찾아요? 거기 지금 보러 오는 사람도 없어요. 최소 2, 3년은 묵혀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땅, 세금만 먹고 현금은 뱉어내지 않는 그 땅은 이제 제 노후의 든든한 자산이 아니라 저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족쇄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고 돌아온 캠핑카에는 우편함 대신 지정해둔 임시 주소지로 날아온 고지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중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건 건강보험료 고지서였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나 천안 아파트에 살 때는 피부양자로 있거나 직장 가입자로 되어 있어 큰 부담이 없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더군요. 집을 팔아 현금이 생기고 그 돈으로 땅을 샀다는 기록이 남으면서 저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고지서에 찍힌 금액은 무려 45만 원이었습니다. 아니, 소득이라곤 연금 130만 원이 전부인데 건보료를 45만 원이나 내라고?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항의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선생님 명의로 된 4억 5천만 원 상당의 토지가 자산으로 잡혀 있어서 점수가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감면 대상이 아니십니다. 수억 원대 땅을 가진 자산가라는 명분 때문에 저는 나라에서 주는 어떤 지원금이나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 130만 원에서 캠핑카 할부금과 기름값, 그리고 이제는 폭탄처럼 불어난 건보료까지 빼고 나니 아내 약값조차 대기 벅찬 수준이 되었습니다. 종이 위에서는 수억 원을 가진 부자인데 현실은 편의점에서 우유 하나 사는 것도 망설여야 하는 기막힌 모순. 저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무모한 도박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땅 사두면 나중에 다 돈 된다는 말만 믿고 현금 흐름을 무시하고 계신 분들 말입니다. 그 땅이 여러분을 굶겨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 고지서 한 장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기운 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 다음 달 건보료 낼 돈은 있어? 저는 대답 대신 창밖의 어두운 바다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어떻게든 버티면 땅값이 오를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제 믿음이 아니라
제 몸과 마음이 먼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신기루처럼 화려했던 1년의 여행이 끝나고 이제는 생존을 건 처절한 사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퇴원 후 우리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몸이 성취하는 아내를 데리고 다시 차가운 바닷가로 갈 수는 없었거든요. 결국 염치불고하고 경기도에 사는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 당혹감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커다란 캠핑카를 세워두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더군요. 천안에서 반듯한 내 집 거실에 앉아 손주를 맞이하던 시절이 불과 1년 전인데 이제는 아들 눈치를 보며 하룻밤 신세를 져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아들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맞이한 건 따뜻한 환대가 아니라 차가운 정적이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겨우 입을 뗐습니다. 아버지, 천안집 판 돈 6억 원은 다 어디에 쓰신 거예요? 어머니 수술비 300만 원도 없어서 저한테 연락하셨다는 소리 듣고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저는 차마 그 돈이 새만금 벌판에 묶여 있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큰 소리치며 집을 나선 부모가 단 1년 만에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아들은 답답한 듯 핸드폰 화면을 제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보세요. 아버지가 팔고 나간 그 아파트. 이번 달에 8억 5천만 원 찍었어요. 1년 사이에 2억 5천만 원이 올랐다고요. 그 집만 가지고 계셨어도 지금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되잖아요. 아들의 원망 섞인 외침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엌에서 며느리와 저녁을 준비하던 아내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자식들은 부모가 집을 팔고 떠날 때 이미 마음의 문을 반쯤 닫았다고 하더군요. 자신들의 고향 같은 집이 사라진 것에 대한 상실감, 그리고 언젠가 부모가 무너졌을 때 닥쳐올 부양의 공포를 자식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좋아서 나간 거잖아요. 우리 말도 안 듣고 고집 피우시더니 왜 이제 와서 저희를 힘들게 하세요? 아들의 날 선 한마디가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내 힘으로 일군 자산이라고 내 맘대로 처분했는데 그 결과가 자식의 비난과 며느리의 눈치라니요. 가장으로서의 권위는 사라진 지 오래였고 저는 그저 무능하고 욕심 많은 늙은이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 집 건너방에서 잠을 청하는데 푹신한 침대보다 캠핑카의 딱딱한 바닥이 더 그립더군요. 마음이 불편하니 몸 편한 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결국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아들은 출근하며 좀 더 쉬다 가세요라고 말은 했지만 눈길은 이미 우리를 외면하고 있었죠.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와 캠핑카 시동을 꺼는데 엔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 주변 차들의 경보기가 울릴까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 차 아닌데도 남의 아파트 주차장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죄지은 사람 마냥 마음이 졸여지더라고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차를 돌려 나오는데 휴대폰에 진동이 울렸습니다. 캠핑카 할부금이 2달째 밀렸다는 금융사의 독촉 문자였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 130만 원은 이미 건강보험료와 아내의 병원비, 그리고 약값으로 다 빠져나간 지 오래였습니다. 보험이라도 해약해서 급한 불을 꺼야 하나 싶어 서류를 뒤져봤지만 이미 대부분 해약하고 남은 건 푼돈뿐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자식에게 큰 소리 치고 집 팔았는데 막상 사정이 생겨 자식 집 문턱 넘기가 겁나시는 분들 말입니다.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는 갈 곳을 정하지 못한 채 무작정 고속도로로 차를 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디로 가? 아내의 물음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는 4억 5천만 원짜리 땅 문서가 쥐어져 있었지만 제 주머니에는 당장 고속도로 통행료를 낼 만원짜리 한 장이 없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돈이 있는 곳을 알면서도 만질 수 없어서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여전히 전화를 피하거나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벌판이 황금 땅이 아니라
우리 부부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늪이었다는 걸 자식의 원망을 듣고 나서야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진짜 사투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 원초적인 공포가 우리 부부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집을 나와 다시 천안으로 내려왔습니다. 갈 곳이 없으니 결국 익숙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더군요. 하지만 아파트 단지 근처에는 차마 가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옛 동료나 이웃을 마주칠까봐 무서웠거든요. 우리는 당장 먹고 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 분신 같던 1억 원짜리 캠핑카를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1년 전엔 1억 원 주셔야 했던 차잖아요. 상태 좀 보세요. 제 간절한 외침에도 딜러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선생님, 요즘 캠핑카 매물이 쏟아져요. 게다가 이 모델은 중고시장에서 인기도 없어서 많이 쳐드려야 6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이 단 1년 만에 허공으로 날아갔다는 소리에 뒷목이 당기더군요. 하지만 당장 손에 쥔 돈이 없으니 배짱을 부릴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그 돈이라도 받아서 작은 월세방이라도 구하려 했는데 알고 보니 캠핑카에 걸려있던 남은 대출 할부금을 갚고 나니 손에 쥐어지는 건 2천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로망을 위해 샀던 바퀴 달린 궁전이 결국 제 노후 자금을 야금야금 갉아먹은 괴물이었던 셈이죠. 아내 현경 씨는 먼지 구덩이 사무실 구석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결국 제 옷소매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팔아. 우리 이제 이 차 그만 타자. 나 이제 멀미나. 캠핑카를 판 돈으로 겨우 구한 곳은 천안 구석진 동네의 낡은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 6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던 부부가 1년 만에 내려앉은 바닥은 생각보다 더 차갑고 습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존심이 깎여나가는 기분이었죠.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제 고백에 아내는 대답 없이 걸레질만 했습니다. 우리는 매달 들어오는 130만 원의 국민연금에 목을 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월세 40만 원을 내고 폭탄처럼 날아오는 지역가 입자, 건강보험료를 내고 나면 둘이서 하루 세끼 챙겨 먹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보험이라도 남아있으면 약값이라도 보태겠는데 여행 중에 돈 궁할 때마다 하나둘 해약했던 게 이제 와서 뼈묻히게 후회되더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를 가장 괴롭힌 건 여전히 우리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새만금 땅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수억 원대 자산가라며 나라에서는 단돈 10만 원의 지원금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자산이 4억 5천만 원이나 있으신데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세요. 주민센터 담당자의 기계적인 답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 가슴을 쥐어뜯고 싶었습니다. 땅이 밥을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그 죽은 땅 때문에 우리는 국가의 보호망 밖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현금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저는 67의 나이에 다시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평생 pen대만 굴리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죠. 아파트 경비원 자리를 알아봤지만 거주지가 확실하지 않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이 선생, 자네 집 팔고 전국 일주한다더니 왜 이러고 있어?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마스크를 꽉 눌러 쓰고 인력시장을 전전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노후의 진짜 무기는 땅 문서가 아니라 내 몸을 움직여 벌 수 있는 매달 50만 원의 노동소득이었습니다. 저는 자존심을 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여보, 나 내일부터 상가 청소일 나가기로 했어. 조금만 참자. 제 말에 아내는 먹던 빵을 내려놓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힘들 텐데. 내가 미안해.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여유자금 믿고 일찌감치 손 놓으려 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노후에는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돈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움직여야 한다는 걸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반지하 방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긴 밤을 버텼습니다. 새만금의 그 벌판은 여전히 소식이 없었고 우리의 통장은 매달 마이너스를 향해 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지 않기를,
누군가 제 땅을 제발 사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준비 없는 로망의 대가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산이 묶인 노년에게 가난은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밑바닥까지 긁어내는 공포입니다. 우리는 그 공포의 한복판에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천안의 아파트를 꿈꾸며 지독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다시 빛이 비칠 날이 올까요? 아니면 이대로 어두운 반지하에서 잊혀지게 될까요? 지옥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는 신라 같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보낸 첫 겨울은 유난히 길고 혹독했습니다. 창틈으로 들어오는 외풍보다 저를 더 떨게 만든 건 내일 당장 아내의 약을 살 돈이 없다는 현실이었죠.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에 평생 쥐어보지 않았던 빗자루와 무전기를 들기로 했습니다.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 업무를 시작하던 첫날, 제 가슴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소용돌이 쳤습니다. 이 선생, 자네 정말 괜찮겠어? 여기서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어쩌려고. 함께 퇴직했던 옛 동료가 우연히 소식을 듣고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못한다고 손사래를 쳤겠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그 알량한 자존심보다 아내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 먹일 수 있는 40만 원의 주급이 훨씬 더 소중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주민들의 갑질이나 무시보다 무서운 건 제가 살던 6억 원짜리 아파트와 비슷한 이곳을 순찰하며 느끼는 박탈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몸을 움직이니 오히려 잡생각이 사라지더군요. 연금 130만 원에 제가 경비일로 버는 120만 원 정도의 월급이 더해지니 비로소 멈췄던 우리 집의 경제 시계가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 벌판에 묶인 4억 5천만 원은 여전히 소식이 없었지만 내 몸을 움직여버는 이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노후의 진짜 힘은 묶여있는 수억 원의 땅 문서가 아니라 내 주머니에 매달 꽂히는 빳빳한 현금 몇 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퇴근길에 시장에 들러 아내가 평소 먹고 싶어 하던 귤 한 봉지를 샀습니다. 예전에는 박스째로 사도 아무 감흥 없던 귤인데 땀 흘려번 돈으로 1만 원어치 사들고 가니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여보, 오늘 고생 많았지? 어서 와요. 반지하 방의 눅눅한 냄새는 여전했지만 아내의 목소리는 캠핑카에 있을 때보다 훨씬 생기가 돌았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집이라는 게 단순히 잠자는 공간이 아니라 마음의 닻을 내릴 수 있는 평온한 정박지여야 한다는 것을요. 우리는 여전히 40만 원 월세를 내고 살고 있고 새만금의 그 땅은 내놓은 지 1년이 넘었지만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그 지인은 아예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제 그 땅은 우리 인생에서 없는 셈 쳐야 할 존재가 되었죠. 나중에 알았는데요. 제가 산 그 땅 주변이 개발되려면 최소 20년은 더 걸린다고 하더군요. 결국 제가 죽을 때까지 팔리지 않을 땅을 붙잡고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노후 1년을 길바닥에 버린 셈입니다. 하지만 그 처절한 실패를 겪고 나서야 우리는 진짜 노후를 준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보험 하나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막막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복지 프로그램과 시니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서류상 자산가라는 꼬리표 때문에 여전히 지원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 힘으로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큰 거 한 방만 터지면 노후가 해결될 거라 믿고 현재의 소소한 소득을 무시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그 신기루가 거치고 나면 남는 건 처참한 현실뿐이라는 걸 제 반지하 생활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가끔 그 1억짜리 캠핑카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창밖으로 흐르던 동해의 파도와 지리산의 노을은 분명 아름다웠죠.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해야 했던 대가는 우리 부부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만큼 가혹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진첩 속에 그 화려했던 오판을 박제해두고 오늘을 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노후는 화려한 여행지가 아니라 아픈 몸을 누일 수 있고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이 작은 방 한 칸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서운한 감정이 남아있는지 전화가 뜸하지만 그래도 가끔 손주 사진을 보내주곤 합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때 너무 화냈죠? 얼마 전 아들에게 온 짧은 문자 한 통에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으로 밤새 울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자가 되어 금이 환영할 줄 알았던 제 노후의 결론은 결국 다시 바닥에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닥은 예전의 그 차가운 바닥이 아닙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를 인정하고 남은 생을 어떻게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준 귀한 디딤돌이죠. 여전히 통장 잔고는 아슬아슬하고 건보료는 매달 무겁게 느껴지지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신기루를 쫓지 않습니다. 내 손에 쥔 만 원이 주는 행복, 아침에 눈 떴을 때 갈 곳이 있다는 안도감. 이 평범한 진리를 깨닫는데 우리는 5억 원이라는 거금을 수업료로 냈습니다. 비싼 수업료였지만 덕분에 우리는 이제 진짜 우리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팔리지 않는 땅 문서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내일 아침 출근길에 마실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꿈꾸며 우리는 오늘도 이 소박한 정박지에서 평화로운 밤을 맞이합니다. 진짜 노후의 평화는 어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손이 닿는 곳에 있다는 걸 이제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길바닥에 뿌린 5억 원이라는 돈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저와 제 아내가 죽을 때까지 발 뻗고 잘 수 있었던 안식처였고 아플 때 망설임 없이 병원을 찾을 수 있었던 용기였으며 자식들 앞에서 굽히지 않아도 됐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중한 것들을 자유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와 바꿨고 결국 벼랑 끝에 서서야 그게 얼마나 무모한 도박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혹시 지금 집값 많이 올랐을 때 팔아서 남은 돈으로 불려보자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발 제 얼굴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집은 파는 순간 더 이상 내 집이 아닙니다. 내가 팔고 나간 그 집이 단 1억이라도 오르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평생 그 집 근처에도 못 가는 심리적 난민이 됩니다. 저처럼 6억 원에 집 팔고 나갔다가 그 집이 8억 5천만 원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박탈감은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가장 뼈아픈 진실을 말씀드릴까요? 노후에는 자산보다 유동성, 즉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현금이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제가 새만금 벌판에 묻어둔 4억 5천만 원은 지금 저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땅 때문에 저는 수억 원대 자산가로 분류되어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이나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당장 아내 병원비 3만 원이 없어서 아들한테 고개를 숙여야 하는데 서류상 자산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현금이 급해지니 가장 먼저 손 떼는 게 보험이더라고요. 미래를 위해 부어뒀던 암보험, 실손보험을 해약해서 생활비로 쓰고 나니 정작 아내가 아플 때 우리는 맨몸으로 폭풍우를 맞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노후 자금을 한 곳에 몰아넣거나 한 방을 노리는 투자를 하지 마세요. 매달 들어오는 130만 원의 국민연금이 저에게는 그 팔리지 않는 땅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준비되지 않은 노후의 여행은 낭만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캠핑카 안에서 보던 노을보다 따뜻한 방 안에서 끓여 먹는 김치찌개 냄새가 훨씬 더 인간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저는 그 평범한 진리를 깨닫는데 1억 원짜리 캠핑카와 4억 5천만 원의 땅을 지불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를 내고 제가 얻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내 몸 누일 집은 죽을 때까지 팔지 마십시오. 은퇴 선배들이 하던 그 말이 비웃음인 줄 알았는데 그건 뼈저린 경험에서 나온 경고였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한번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것도, 떠나버린 자식의 마음을 돌리는 것도 제가 경비 일을 해서 버는 돈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더군요. 그래도 저는 오늘 아침에도 경비복을 입고 현장으로 나갑니다. 적어도 이제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어떻게 해야 아내를 지킬 수 있는지 깨달았으니까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퇴직금 1억 원 들고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으시죠? 그 돈 야금야금 쓰다 보면 1년도 못 갑니다. 자식에게 다 내주지도 말고 그렇다고 저처럼
허황된 꿈에 다 묻지도 마세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만 내 돈이고 내가 매달 벌 수 있는 돈이 내 노후의 체력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 실패를 보고 단 한 분이라도 발걸음을 멈추신다면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새만금의 그 땅이 오르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내가 성실히 일해받는 일당에 감사하며 그 돈으로 아내와 함께 시장에서 장을 봅니다. 노후의 진짜 행복은 로또 같은 대출 없는 땅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지켜내는 오늘 하루의 평온함이었습니다. 다시는 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지 않길 바라며 제 뼈아픈 조언을 가슴에 꼭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참한 노후는 내가 내 집을 포기하는 순간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32해 직장 생활의 훈장이었던 천안 아파트를 떠나고 1억 원짜리 캠핑카와 4억 5천만 원의 땅 문서에 제 노후를 다 걸었다가 바닥까지 떨어졌던 제 삶이 이제야 비로소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화려한 아파트를 등지고 눅눅한 반지하 방으로 옮기는 게 인생의 패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경비복을 입고 낙엽을 쓰는 제 모습이 초라해서 밤잠을 설치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은 깨달았습니다. 남의 눈치 보느라 텅 빈 통장을 부여잡고 억지로 품위를 지키는 것보다 내 힘으로 땀 흘려 번 단돈 1만 원으로 아내에게 따뜻한 붕어빵 한 봉지 사줄 수 있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당당하고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을요. 병원까지 40분이라는 생각에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제가 길 위에서 아내를 붙잡고 느꼈던 그 공포, 여러분은 절대 겪지 마셨으면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로망은 재앙이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노후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황혼이 될 수 있습니다. 대박 꿈이나 자식에게 모든 걸 걸지 마세요. 여러분이 내 집을 지키고 당당하게 서 있는 것, 그것이 자식들에게도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제 경험담을 통해 딱 3가지만 가슴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화려한 여행보다 내 몸 뉘일 내 집 사수가 무조건 1순위입니다. 내가 살 집이 있어야 마음이 살고 우리 부부의 노후도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덩어리 돈보다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악착같이 만드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소일거리, 그리고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 내 주머니에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드세요. 셋째, 땅이나 주식 같은 신기루에 내 전 재산을 묶어두지 마십시오. 노후의 자산은 언제든 꺼낼 수 있는 현금이거나 내가 사는 집이어야만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불안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혼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그랬고 우리 주변의 수많은 동년배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자산을 점검하고 남이 아닌 나를 위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면 참 좋겠습니다. 주변에 집 팔아 여행 가겠다는 친구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공부하고 나누면 비참한 노후는 반드시 피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제 인생 2막을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사연이 있다면 언제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당당하고 더 따뜻하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지금까지 천안에서 이철민이었습니다.